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액체 화학품 운반선에서 선원이 사망하는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발생 원인, 그리고 보상 근거, 보상 금액 산정 예시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고요. 사고의 종류는 선원 사망 사건이고요. 액체 화학품 운반선 GBH호 가명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은 액체 화학품 운반선인 GBH호는 액체 화학품을 운반하는 운반선인데요. 육상 화물 검사원이 화물 견본 채취병을 화물창 바닥에 떨어뜨렸고 가판장이 이를 제거하려다가 화물창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화물인 비닐 아세테이트에서 나온 기체를 흡입하였고 일종의 유독가스겠죠.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경위입니다. 선박은 2017년도에 건조되고 진수된 총톤수 2688톤짜리 선박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등을 오가면서 오일이나 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데 투입된 선박입니다. 화물을 선적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화물 관리 절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화물 관리 절차서를 입수해서 잘 분석하면 어떤 잘못이 선주 측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사고 선박의 화물 관리 절차서에 따르면은 화물창 내 화물 견본을 채취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방 채취 방법이라고 해서요. 가스 방출에 대한 관리 없이 게이징 홀 덮개를 열어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법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제한 채취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비를 사용해서 가스 누출 없이 게이징 홀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밀폐 계측이라고 해서 선박에 설치된 장비를 사용해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고 선박에서 실질적인 작업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서는 개방 채취 방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접안한 터미널에서는 항상 개방 채취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화물 관리 절차서에 나와 있는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사고가 발생한 거죠. 선장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화물 검사원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신이 소지한 견본 채취 도구를 가지고 화물창에 선적된 화물의 견본 채취를 시도하였습니다. 견본 채취 도구를 화물창 안으로 넣은 후에 화물 견본을 채취하던 중에 스테인리스로 된 채취 장비 하부가 파손되면서 유리로 된 채취병이 화물창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판장은 화물 펌프 손상을 우려해서 이 채취병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요, 뜰채를 가지고 나가는 가판장을 거주구에서 봤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가판장이 뭐 하나 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무엇을 뜰 것인지 확인 없이 그래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판장은 이 화물창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후 5시경에 수직 사다리를 내려가서 계단식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인 가판장이 바닥으로부터 약 2~3개의 계단 발판을 남겨놓고 화물이 선적되어 있던 화물창 바닥을 향해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가판장이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돌리면서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가판장을 화물창 밖으로 겨우 구조해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가판장은 1시간 반 만에 사망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가판장이 실족하여 넘어진 후에 화물창에 선적된 화물인 비닐 아세테이트로부터 기화된 일종의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정신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레슨 런드입니다. 액체 화학 제품이 선적되어 있는 화물창은 기본적으로 산소 농도가 낮고 또 위험한 액체가 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에 즉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작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보상의 근거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보통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선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선언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보통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언법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단체협약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보한 후에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취업규칙도 내용을 확인해서 재해를 입은 선원 쪽에 유리하도록 최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면 실제 보상 금액을 산정해서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액체화학품 운반선 GBHO 위험물 흡입 사고로 60세인 갑판장이 사망하였다면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얼마일까? 이때 승선평균임금은 하루 20만 원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승선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해서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90일이다 라고 한다면 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90일로 나눠 가지고 하루, 즉 일 승선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족 보상으로는 승선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2억 6천이 산정이 되고요. 장제비로는 승선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2,400만 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재해보상금으로 2억 8,4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액체화학품 운반선 GBHO에 승선 중이던 55세 선원이 선박에서 갑자기 분출되어 나온 위험물을 흡입함과 동시에 정신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을 해서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경과했다라고 한다면 이 실종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얼마인가? 이것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니까요. 통상임금은 250, 1일 승선 평균임금은 1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행방불명 보상 해가지고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 평균임금 3개월분을 해서 1,600만 원이 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족보상으로 해가지고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해서 1억 9,500만 원, 그리고 장제비라고 해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을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2억 2,90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보상 금액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해보상 이외에 일반 손해배상을 반드시 청구하셔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이때 초과분을 반드시 청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액체화학품 운반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보상금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